네, 그래서 오늘 렉처의 제목은 Neural Network Basics고요. 오늘부터 드디어 딥러닝을 배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말에 많이 쉬다 오셨나요? 네, 저도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를 까먹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나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렉처에서 Intro to Machine Learning을 다뤘고요. 두 번째 렉처에서 Linear Classifier가 무엇인지 다뤄서 피처를 점수로 매핑하는 하나의 모델이 Linear Classifier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바로 지난번 렉처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다뤘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파라미터 W랑 B를 적절하게 업데이트를 시켜줄 것인가를 다뤘고,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 단계에서 러스를 계산해서 그 러스를 편미분을 해줘서 파라미터로,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우리의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업데이트를 시킨다 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적용하려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면은 복잡한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자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았죠. 새로운 파라미터는 원래 파라미터 빼기 러닝 레이트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곱하기 러스를 파라미터로 편미분한 값,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다음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백프롭이었죠. 그래서 백프롭은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를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복잡한 함수를 간단한 함수들의 합성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함수들이 어떤 관계로 서로 합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조금 쉽게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툴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림 같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함수로 표현을 했다는 거는 미분을 할 때 합성 함수 미분법을 적용을 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체인 룰이 되겠죠. 그래서 체인 룰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는 여기서 온 이제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로컬 그레이디언트를 곱해줘서 바로 이전 노드한테는 새로운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두 개의 곱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의 반대 방향으로 그레이디언트가 전달되기 때문에 백 방향의 전파,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른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수업 말미에 이제 수업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렉처에서는 뭐를 할까요? 해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단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떠나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 떠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모델을 배울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열심히 배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델의 한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 모델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배운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한계를 살짝 짚으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우게 될까를 대강 보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코딩 실습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Limitation of Linear Classifier라고 했는데, Linear Classifier는 우리말로 하면은 선형 분류기죠. 그래서 이 Linear Classifier의 한계가 이 이름에 이미 그 태생적인 한계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선형이라는 거예요. 선형 데이터만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기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는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을 그린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선형의, 직선형의 어떤 하나의 면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람개비 같이 생긴 이런 데이터는 그냥 선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거는 우리의 선형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질문에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한계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AND 게이트, OR 게이트, Exclusive OR 게이트를 한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구분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AND랑 OR랑 Exclusive OR는 논리 연산자죠. 아마 이건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네는 이제 인풋이 true랑 false가 들어가고 아웃풋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레이블이 두 개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이제 확실히 개념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게 편한데 여태까지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다뤘어요. 저번에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은 꽃 종류가 3개였고 이제 이미지를 분류할 때는 클래스가 10개였죠. 그래서 우리는 점수를 레이블의 개수만큼 계산을 해줘서 그 다음에 점수의 최대값으로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2개를 구분하면 되니까 그냥 선 하나만 그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이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퍼플레인이 있고 그 하이퍼플레인에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법선 벡터를 그냥 W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WX 더하기 B를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W는 2차원 벡터고요. X도 2차원 벡터. 그 다음에 B는 스칼라겠죠. 그러면은 값이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스칼라 값이 양수면 이 하이퍼플레인 기준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값이 음수면 하이퍼플레인 아래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는 것을 이제 H라는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H라는 함수는 분류 함수인데 이제 뭐 HX는 HX는 인풋이 0 초과면은 그냥 이거는 1을 반환하고요. 아니면은 0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가 의 값이 양수라면은 이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H라는 분류 함수를 통과하면은 1이라는 결과를 주고 이 아래에 있으면 0이라는 결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굳이 레이블의 개수만큼의 점수에다가 매핑을 시키지 않고 그냥 디시전 하이퍼플레인 하나에 대해서 이것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로 구분을 한다는 거를 이제 한번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계속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엔드 게이트부터 봅시다. 엔드 게이트에서 일단은 정의하기를 true는 1, false는 0이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표로 표현하면은 x0랑 x1이 각각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피처라고 하면은 1이 들어오면은 true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으로 이제 평면에다가 올려서 보면은 1,1은 파란색은 true, 나머지는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아까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decision hyperplane 한 개를 그어서 이 하이퍼플레인보다 위에 있으면 true고 아래에 있으면 false다 라고 분류를 하는 하나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대강 보면은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법선 벡터가 대략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절편은 한 뭐 1.5 정도라고 하면은 분류를 잘 하고 있는 하나의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죠. 네, 조금 더 데모를 해드리면은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의 식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1을 대입했다고 칩시다. 대입하면은 결과가 1 더하기 1 빼기 1.5는 0.5가 나오죠. 그럼 h라는 함수에다가 0.5를 피드를 해주면 0.5는 0보다 큰 수니까 1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1은 true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점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0이 들어가면은 1 더하기 0 빼기 1.5는 마이너스 0.5, h 마이너스 0.5는 0, 얘는 false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같이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0, x1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x0에는 1이 곱해지고 x1에는 1이 곱해지죠. 왜냐면 우리의 분류 식이 다음과 같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5라는 바이어스 값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값들이 다 합쳐지죠. 다 합쳐져서 뭐 1,1이었을 경우에 0.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h라는 함수를 씌워줘서 결과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ND 게이트를 완벽히 분류하는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OR 게이트도 그거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 아까는 이제 여기가 false였는데 이제 true로 바뀌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하이퍼플레인을 또 그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이제 대략 보면은 법선 벡터가 한 1,1이면 적당할 것 같고 절편이 0.5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은 이 되겠죠. 얘도 이제 값들을 다 집어넣어 보면은 아 이게 분류를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x0라는 인풋, x1이라는 인풋, x0에는 1이 곱해지고 x1에는 또 1이 곱해지고 바이어스로 0.5가 더해져서 여기에 다 합쳐져요.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를 통과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AND 게이트랑 OR 게이트는 아주 완벽하게 분류를 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exclusive OR 게이트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exclusive OR는 OR긴 OR인데 exclusive는 이제 서로 배타적인 애들. 그래서 같은 애들은 false가 0, 0이 있으면은 원래 OR 함수 통과하면은 true겠지만 0이랑 0은 같은 애들이니까 그냥 fal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false, true, true,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평면에 옮기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한번 decision hyperplane을 그거 보실 수 있을까요? 얘네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쵸? 이게 네, 딱 봐도 없습니다. 이거를 딱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단 XOR 게이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분포된 한번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개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데 얘는 선으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 점들이 분류가 안 되고 이렇게 그으면은 또 이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아까 AND랑 OR 게이트처럼 이렇게 decision hyperplane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분류 문제를 linearly separ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마주할 문제들은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갖고 온 데이터는 굉장히 노이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플레인 하나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들을 많이 마주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그러면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하나를 다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에서 이 부분이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다른 평면 혹은 다른 차원으로 매핑을 시켜준 다음에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다시 exclusive or gate를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시전 하이퍼플레인 한 개로는 구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 두 개를 그어줘서 좌표계를 변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선을 그어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편의상 여기서는 아까는 h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제 x가 0보다 크면 1이고 아니면은 0이다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0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가 있죠. 두 개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으니 그래서 오렌지색을 클래시파이어 1, 핑크색을 클래시파이어 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래시파이어 1에다가 값들을 다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은 결과가 클래시파이어 1 기준 양의 방향에 있으니 결과가 1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클래시파이어 2를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클래시파이어 2 위에 있는 점 3개는 1을 뱉을 거고 나머지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을 뱉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오렌지 축과 핑크 축으로 이 결과들을 매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1이 나왔던 점, 1,1이 나왔던 점은 빨간색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온 점이 또 여기 하나 찍히겠죠. 파란색 점 두 개는 이제 어머나 마이너스 1,1이 나왔으니 여기에 찍히겠죠. 두 개가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exclusive or gate를 클래시파이어 두 개를 통과시켜서 다른 평면에다가 매핑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평면을 보면은 얘는 linearly classify가 가능하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굳이 이제 또 식을 하나 또 쓰자면 이러한 선을 그으면 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 아니죠. true가 이쪽에 있으니까 아니구나. true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의 법선 벡터는 마이너스 1,1이 될 테고 뭐 절편이 대략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0 더하기 x1 마이너스 1은 0 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매핑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을 그어주면은 그때 비로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분류가 된다는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조금 과정이 조금 복잡했으니까 그래프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x0라는 인풋과 x1이라는 인풋은 첫 번째 오렌지색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는 얘의 법선 벡터가 1,1이고 절편이 1.5다 라고 하면은 x0에 1만큼 곱하고 x1에 1만큼 곱하고 여기서 절편은 마이너스 1.5가 더해진 값이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간 다음에 h라는 함수를 통과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핑크색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는 둘 다 각자 1이 곱해진 다음에 얘는 절편이
0.5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가 더해져서 h라는 또 하나의 함수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이제 오렌지색이랑 핑크색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평면에다가 원래 자료를 다시 재배치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재배치를 하고 봤더니 얘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큼 곱해주고 여기다가 1만큼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을 더해줘. 그래서 이제 또 h라는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우리가 얻고자 했던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값을 대입해서 다시 보면은 여기 있는 점은 1,1이죠. 그래서 여기 넣어 볼게요. 1,1을 넣으면은 여기 값은 1 빼기 2 빼기 1.5니까 0.5가 h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1이 나왔죠. 여기서도 들어가서 0.5가 아니죠. 1.5가 나오네요. 1.5가 나왔는데 h를 통과하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거를 다시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해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거를 h라는 함수에 통과시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우리가 아까 h를 정의를 어디서 했었죠? 지웠나? 아 여기서 했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false다 라고 정의를 한 셈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는 false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exclusive or gate를 원래 데이터를 핑크색과 오렌지색을 축으로 하는 다른 평면에다가 매핑을 시켰더니 그랬더니 이제 선형 분류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을 한 번 더 그었더니 이제 드디어 분류가 되는 거를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했던 과정을 이제 그냥 그림으로도 봤고요. 다음에 그래프로도 봤고요. 이제는 수식으로도 보겠습니다. 수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냥 최종 모든 판별 함수를 합친 거를 f라고 하면은 f라는 함수는 이제 맨 처음 데이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h라는 함수에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통과시켜서 나온 게 여기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애들을 또 가중치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준 다음에 또 h라는 판별 함수를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인풋을 다른 차원에 매핑시켜서 그렇게 매핑된 결과를 분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w1x 더하기 b1, w2x 더하기 b2가 각각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식이었죠.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두 개가 중첩된 듯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을 풀 때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중첩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들을 중첩시켜서 만든 모델을 앞으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앞으로 줄여서 MLP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줄여서 AN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궁금한 게 생기셔야 돼요. 갑자기 이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두 개를 중첩시킨 걸 보여드리다가 그래서 이게 MLP예요. 그래서 이게 ANN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퍼셉트론이 뭔지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이라고 했는데 그럼 뉴럴은 도대체 뭐냐? 왜 뉴럴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렉처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어요. 퍼셉트론으로 넘어왔는데
아까 AND 게이트랑 exclusive OR 게이트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렸죠, 하나씩.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은 이 노드에는 인풋들의 가중치가 곱해진 값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더해졌죠. 그 다음에 이 노드에서는 들어온 값들을 싹 다 합친 다음에 그 값을 판별 함수에 통과시켰어요. 아까는 h였죠. h에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exclusive OR 게이트를 보면은 여기 있는 노드도 인풋들의 가중치를 곱해서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거를 함수에 통과시켜서 다음 노드로 쏴줬죠, 결과를.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 여기서 이제 나온 아웃풋이 다시 인풋이 돼서 가중치를 곱해줘서 바이어스를 더해서 합한 값을 또 판별 함수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구조들을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어요. 인풋이 들어와서 합쳐져서 나가는 형태. 얘네가 이제 각각 하는 일이 뭐냐면 각각이 decision hyperplane 한 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AND 게이트에서 이 선은 뭐였냐면 이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때 이 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였죠. 그리고 exclusive OR 게이트에서는 이 선을 표현하는 거는 아까 오렌지색 하이퍼플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네모를 표현하는 거는 핑크색 하이퍼플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표현하는 거는 이제 오렌지색이랑 핑크색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평면에 매핑된 결과에 대해서 또 분류를 해주는 하이퍼플레인 한 개였죠. 그래서 각각의 이 단위가 되는 네모들은 하나의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이 인풋의 가중치를 곱한 거, 여기서 가중치는 이제 그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의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걸 내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만큼을 더해준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산한 값을 이제 아까는 h라는 함수를 통과시켜서 이제 다음 노드의 인풋으로 보냈었죠. 아니면 그거 자체를 결과로 해석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되는 이제 네모라는 블럭, 이 디시전 하이퍼플레인 한 개를 표현하는 이 블럭을 우리는 perceptron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perceptron이 일반적으로 인풋들을 다 가중치를 곱해서 받은 다음에 바이어스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어떤 함수를 하나 통과시켜서 결과를 내뱉는 모델을 perceptron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백프롭 배우면서 봤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랑 되게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W라는 가중치가 화살표로 표현이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바이어스가 이제 그냥 조금 따로 겉절이처럼 다뤄지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 모델이 어떻게 나온가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퍼셉트론 모델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신경계에 있는 뉴런을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런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뉴럴이라는 말이 붙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뉴런을 모방했는가를 대강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그림이 좀 작네요. 네.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인간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구조인 뉴런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피규어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은 덴드라이트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신호가 옵니다. 전기 신호가 와요. 전기 신호들이 막 서로 다른 곳에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덴드라이트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신호의 강도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막 각기 다른 세기를 가진 신호들이 셀 바디라는 곳에 도착하겠죠. 그럼 셀 바디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들어온 신호들을 다 합쳐줍니다. 다 합쳐준 다음에 이제 엑선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합쳐진 신호를 이제 얼마만큼의 세기로 이제 다음 뉴런으로 출력을 시킬 건지를 결정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쏴줍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아까 퍼셉트론을 배울 때는 이런 것들을 다뤘었죠. 퍼셉트론이 하는 일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드에다가 인풋들이 가중치가 곱해져서 들어오고 덴드라이트에서 뭐 각기 다른 세기의 신호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드에서 혹은 셀 바디에서 이런 신호들을 다 합쳐주고 그다음에 그 강도를 결정해서 다음 뭐 노드 혹은 다음 뉴런으로 쏴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퍼셉트론이 인간 신경계에 있는 뉴런을 모방해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뭔가 이름이 뉴럴일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낌새를 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퍼셉트론이 아까 하나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죠. 왜냐하면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을 한 개를 긋는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에다가 이제 값을 내적해서 나온 결과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란 걸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쏴주는 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특정 함수를 통과시킨다 라고 했잖아요. 이 특정 함수를 활성 함수 혹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요. 이거를 설명하고 넘어간 거 깜빡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를 통과해서 이제 출력 신호의 강도를 조절하는 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퍼셉트론은. 그러면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레일루라는 것인데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고요. 수식은 max 0,x가 되겠죠.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결과가 0보다 작다, 음수다 하면은 그냥 레일루 기준에서는 음수의 값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0으로 죽이고요, 값들을. 그 다음에 값이 양수가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뱉어주는 애들을 레일루 활성함수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사용하는 애들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애들입니다. 이제 수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값이 0과 1 사이죠. 그래서 들어온 인풋들을 0과 1 사이로 이렇게 스쿼시 시켜서 출력하는 애들을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자주 사용하는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들을 이제 스쿼시해서 출력을 하는데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통과를 시켜서 결과를 뱉는 애들을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활성함수로서 레일루를 쓸 건지 시그모이드를 쓸 건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쓸 건지 아니면 아까 썼던 h라는 특정한 하나의 아까 정의했던 함수를 쓸 건지는 우리가 또 미리 결정해 줘야 되는 선택지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함수를 쓸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한 값들이 어떤 강도로 출력될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성능도 어느 정도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모델의 행동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델이 학습하기 이전에 미리 설정해 줘야 하는 선택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상당히 많죠. 레귤러라이제이션도
L1을 쓸지, L2가 쓸지, L2를 쓸지도 있었고, regularization strength, 람다도 결정해줘야 되고, learning rate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함수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딴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였죠? nearest neighbor랑 k nearest neighbor를 배울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갈수록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값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꽤나 생각보다 중요한 애들이구나 하는 거를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계속 활성함수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뭔가 다는 게 굳이 이렇게 신호의 강도를 조절해 줘야 되나? 그냥 들어온 값을 그대로 뱉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exclusive or gate에서 여기서 원래는 이제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한 애들에다가 h라는 함수를 통과를 시켰죠. 근데 이제 그 h라는 함수를 둘 다 없애고 그냥 내적한 값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요약하면 w1x 더하기 b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요약하면은 w2x 더하기 b2가 되겠죠. 그러면은 h라는 함수가 없으면 얘는 뭐를 하고 있냐면 를 계산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을 없앴더니 얘는 그냥 하나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활성 함수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linear classifier를 쓰면 나오는 이제 선형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선형적인 그런 좀 트윅을 가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가해주는 그런 비선형적인 트윅 덕분에 이제 우리가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도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런 역할을 하는 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너무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오늘 렉처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나면 또 좋잖아요. 뒤에 놀 시간도 있고 코딩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비슷한 스피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exclusive OR gate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그걸 이제 수식으로도 바꿔보고,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여러 개가 중첩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퍼셉트런이라는 걸 배웠죠. 그럼 이제 이게 왜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인가를 또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의 모티프는 다음과 같아요. 인간의 사고 방식을 따라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신경망을 이제 모방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신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구조 하나가 하나의 뉴런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뉴런들이 되게 많죠. 신경계를 보면은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뉴런에서 나온 결과가 다음 뉴런으로 피드되고, 또 그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결과가 피드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신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의 기본 구조가 뉴런이니까 그 뉴런을 모방한 것이 바로 퍼셉트런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하는 perceptron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그러면 다시 perceptron들을 쌓으면은 뉴럴넷을 모방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perceptron들을 여러 개를 연결시킨 하나의 이제 신경망을 모방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각이 perceptron이 될 텐데 각각의 perceptron을 층으로 쌓았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 되겠죠. 그래서 perceptron들을 층으로 쌓았다 해서 멀티 레이어 perceptr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신경망을 모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공 신경망, 그래서 ANN이라고 부르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딥러닝에 발을 들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렉처에서 Intro to Machine Learning 렉처에서 이제 AI, ML, DL의 구분을 잠깐 배우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ML에서 DL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ML에서 DL로 넘어가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번에 DL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DL이 Deep Learning이잖아요. 그래서 딥이 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복잡한 데이터를 그냥 더 복잡한 모델로 분석하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해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복잡한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복잡한 모델이 바로 이제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활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나 오늘 딥러닝 배웠어 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는 머신러닝을 배우신 거고. 이제 MLP의 히든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아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얘기하면서 퍼셉트론들이 층으로 쌓여 있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퍼셉트론 층들을 뜯어보면은 첫 번째 층은 인풋 레이어예요. 그냥 이제 뭐 아까 exclusive or로 따지면 x0, x1이 들어가는 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분류 결과가 나오는 층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이 레이어는 뭐냐 해서 그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숨어있는 레이어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다 라고 부르고요. 아까 exclusive or gate에서의 그래프를 다시 따져보면은 여기가 인풋 레이어, 마지막 결과가 아웃풋 레이어,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네모친 데가 히든 레이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히든 레이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 애냐를 보면 아까 exclusive or gate를 이제 MLP로 구현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지만 인풋 피처를 다른 차원에 매핑을 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매핑된 결과가 linearly separable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그림을 또 보면은 이제 x0랑 x1을 나타낸 하나의 좌표 평면에서 핑크색이랑 오렌지색이 나오는 좌표 평면으로 매핑을 시켰고요. 그렇게 매핑한 결과를 이제 선형으로 분류를 했으니까 히든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인풋 피처를 다른 차원으로 매핑시켜주는 애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가 이제 그 히든 레이어들의 역할을 그려놓은 하나의 자료인데요. 그래서 싱글 레이어일 때는 그러면은 이제 디시전 하이퍼 플레인이 그냥 한 개만 그려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싱글 레이어는 그냥 인풋 레이어 다음이 아웃풋 레이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하이퍼 플레인을 한 개만 긋는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한 개 그어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뭐고 아래에 있는 애들은 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 레이어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한 개 있을 때는 어떤 이제 capability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3개면은 이제 임의의 구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capability가 생깁니다. 히든 레이어가 3개 있다는 말은 매핑을 이제 계속 시켜가지고 이제 선형으로 분류하기 쉬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비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MLP라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모델이 모든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을 풀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또 특정한 뭐 어떻게 생긴 문제는 classify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은 또 이거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처럼 버려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정리가 있어요. The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정리가 하는 말은 한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MLP를 이용해서 어떠한 함수도 근사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되게 강력한 정리예요. 다만 이제 어떤 조건이 붙냐면 첫 번째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리니어 해야 한다. 리니어 하면은 그냥 하나의 선형 분류기에 지나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조건이 붙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적절히 선택이 되었을 때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개수 그리고 한 레이어 안에 있는 퍼셉션의 개수 이런 것이 적절히 선택이 됐을 때 그러면은 MLP는 어떠한 함수도 근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리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classification problem에서는 이 어떠한 함수가 이제 분류를 하는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리를 보면은 MLP를 이용하면은 적어도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만 잘 선택하면은 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근사하고 있잖아요. 분류 함수, 아주 복잡한 분류 함수를 근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분류 함수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거를 근사한다는 거는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이 작은 조각을 근사시키고 다른 조각을 근사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한 것들을 다 더해서 하나의 이제 최종 결과, 근사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각을 MLP가 어떻게 근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렇게 0이랑 1 사이의 결과를 이제 스쿼시 시키는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wx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그마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이제 이 내적 결과가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기하를 되돌아보면은 이게 뭐냐면 가 되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원래 시그마 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w분의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w배만큼 이제 압축을 시켜주면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평행 이동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 혹은 축소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들을 적절히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로 이렇게 한번 이동시킨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더 이동한 하나의 그래프가 또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값들을 표현하는 애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 최종 레이어로 갈 때 또 이제 가중치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두 그래프를 빼본다고 생각할게요.
검은색에서 빨간색 그래프를 빼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빼면은 대강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의 타워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타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조각을 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MLP가 이런 식으로 복잡한 함수를 근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MLP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갖고 왔고요. 오늘 렉처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쉬고 바로 그냥 끝까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션을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백프롭을 다시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백프롭을. 그래서 우리가 MLP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 펑션을 근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러스를 계산하는 방식도 아주 복잡할 거란 뜻입니다. 왜냐면 히든 레이어가 두 개가 있으면은 아까 웨이트 매트릭스가 두 개가 쓰였죠. 히든 레이어가 늘어날수록 웨이트 매트릭스도 늘어나고 인풋 피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또 웨이트 매트릭스의 크기도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점점 더 복잡해질 텐데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려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꼭 써야겠죠. 그래서 저번에 백프롭을 배웠던 거를 다시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기준에서 한 개의 노드에서 이제 파란색으로는 함수값을 계산해 줍니다. 파란색 방향으로 함수값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체인 룰을 적용을 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에다가 로컬 그레이디언트를 곱해줘서 그래서 바로 이전 노드에 또 다른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렉처까지는 사실 러스 펑션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또 복습을 하면은 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백프롭을 통해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사실 제가 앞에서 손으로 그 도함수를 유도를 할 수도 있었죠. 물론 체인 룰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 함수에 도함수를 구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도함수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면 딥이 붙는 이유는 히든 레이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딥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다 가중치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 하나하나의 값들을 다 캘리브레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러스 펑션이 아주 복잡하겠죠. 아주 복잡해서 그 도함수를 손으로 유도해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짜 비로소 백프롭이 쓰이는 거죠. 여기서의 로컬 그레디언트, 여기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각각 구해준 다음에 그냥 값을 곱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편미분 값을 찾아 나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프롭이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다. 정말 MLP에 들어가면 꼭 필요한 개념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갖고 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션 모델을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을 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지는 매트릭스 형태죠. 그리고 혹시 이제 RGB 채널이 있다면 이제 뭐 3개 없을 테니까 고차원 매트릭스, 즉 텐서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MLP를 보면은 MLP의 인풋 레이어는 벡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풋으로 이런 매트릭스 혹은 텐서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MLP에 피드 해줘야 되는 인풋은 형태는 이제 벡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MLP를 통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벡터로 펴주면 돼요.
어떻게 피냐면 보통 컬럼 와이즈하게 잘라줍니다. 컬럼 와이즈하게 이제 이미지를 잘라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요. 수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매트릭스 혹은 텐서를 하나의 벡터로 이제 나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열한 결과를 여기 MLP의 인풋으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픽셀이 뭐 3개짜리 이미지가 있고 클래스가 뭐 2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픽셀 1, 픽셀 2, 픽셀 3가 이제 그냥 수직으로 나열이 돼서 MLP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 3개의 피처를 이제 4차원상의 점들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매핑을 시켜줘서 이 점들이 리니어하게 이제 클래시파이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선형 분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형 분류를 통해서 2개의 클래스로 구분을 한다는 거를 이제 그런 과정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히든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다른 차원에 매핑해줘서 그래서 구분이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데이터셋은 이제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긴 할 건데 왜냐면 지난 시간에 코딩을 많이 못했으니까 다루긴 할 건데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이제 코딩 실습으로 나가는 거는 더 이상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오늘 다룰 거는 바로 엠리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뭐냐면 이제 손글씨로 쓴 숫자가 있고요. 이런 숫자가 있고요.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정답이 이제 5다 라고 한 데이터들이 한 5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의 모델에 학습시켜서 이제 뭐 인풋으로 뭐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1이에요 라고 분류를 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설명 붙이면은 얘네는 28 곱하기 28의 그 크기로 되어 있고요. 그럼 얘를 곱하면은 754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이미지 하나를 이제 MLP에 피드 해주려면은 이 28 곱하기 28 매트릭스를 754 곱하기 1 벡터로 펴주면 되는 거죠. 펴준 다음에 학습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럼 각각의 값들은 이제 이 사진이 손글씨 사진이 흑백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사진이기 때문에 RGB 채널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그 이제 밝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55 사이에 가지는 값들 754개를 MLP에다가 이제 피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에 대해서 진행되는 코딩 실습은 부터는 텐서플로우를 쓸 거고요. 근데 텐서플로우가 뭐 이렇게 막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또 이제 굉장히 고수준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쓰면은 되게 모델을 만드는 거를 되게 빨리빨리 그리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하는 거는 코딩보다는 레고 조각을 맞추는 것 정도의 난이도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파트 Limitation of ML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LP랑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이론이 나온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1980년도쯤에는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된 이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쓰이지 않았죠. 오랫동안 안 쓰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야 2010년대 들어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MLP,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런 게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쓰이지 않았는가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지도 학습을 시키려면은 네이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이제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데이터가 150개만 있어도 우리가 정확도 한 80%까지는 저번에 다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모델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얼 월드 프로블럼을 풀려면은 이제 굉장히 피처가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굉장히 피처가 많은 문제들을 다루려면은 그만큼 주어진 데이터도 많아야 돼요. 자료가 많아야지 얘 공부한 그 지식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셋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vanishing gradient 문제입니다. 이제 vanishing은 사라진다는 뜻이죠. gradient가 사라진다는 뜻인데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뉴럴넷이 딥할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백프롭을 진행할 때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에 로컬 그레이디언트 곱하고 또 아래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그레이디언트가 계속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W들은 되게 그냥 학습이 잘 될 거예요. 바로 그냥 한 번만 이제 체인 룰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한 번에 구한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만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가중치들을 봅시다. 여기 있는 가중치들로 그레이디언트가 도착하려면 그레이디언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져야 돼요. 근데 세 번 곱해지는 과정에서 그레이디언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뭐 0에 가까운 값이 그레이디언트로 나왔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런 작은 로컬 그레이디언트가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에 곱해지는 순간 전달되던 그레이디언트가 그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져요. 0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체인 룰이라는 거는 계속 그레이디언트를 곱하는 과정이니까 0이라는 값이 계속 전달이 되겠죠. 그레이디언트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만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프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레이디언트가 계속 작아지다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오버피팅인데요. 오버피팅이 무엇인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제너럴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델.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는 regularization 이라는 테크닉을 배웠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미리 조금 프리뷰를 해드리자면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뉴럴넷에서 퍼셉트런 몇 개를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모델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모델 여러 개한테 이제 뭐 의사 결정을 하게 이제 뭐 투표권을 줘서 그래서 K-nearest neighbor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뭐 판단을 내리게 하는 앙상블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앞으로 배울 거고요. 네 번째 문제는 이제 get stuck in the local minima or saddle point라는 문제인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보면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러스의 글로벌 미니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 그레디언트를 빼준다는 거는 이제 그냥 뭐 업데이트가 끝났다는 거는 이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돼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러스라는 그래프에서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미니마에서도 그레디언트는 0이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W가 여기 있으면 W는 자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0이네? 나 글로벌 미니멈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글로벌 미니멈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차원 공간으로 가면 새들 포인트라는 것도 생기죠. 이제 말의 안장같이 생겼다 해서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이쪽에서도 기울기가 0, 이쪽에서도 기울기가 0. 그래서
나는 뭔가 글로벌 미니멈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로컬 미니마도 글로벌 미니멈도 아닌 새들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그레디언트가 0이니까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0인 지점에 갇혀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렉처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가 되게 짧았죠? 짧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렉처를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처음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한계를 살펴봤어요. 그 한계는 선형 분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그래서 AND랑 OR는 잘 해결하는데 exclusive OR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발견했죠. 그래서 exclusive 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테크닉이 바로 다른 차원에 매핑 시키는 거였죠.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제 식이 두 개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뭔가 중첩된 듯한 형태를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그래프의 기본 구조를 다시 훑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인풋들이 들어와서 합쳐져서 그게 하나의 함수를 통과해서 나가는 그런 기본 구조들이 있었고, 그런 기본 구조들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의 디시전 하이퍼플레인을 긋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는 퍼셉트론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퍼셉트론은 뉴런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모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경망의 기본 구조는 뉴런이었죠. 그래서 그런 뉴런을 모방한 퍼셉트론을 만들었고, 그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층층이 쌓으면은 신경망을 모방한 뉴럴넷을 모방한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제 MLP 혹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LP가 항상 이제 좋은 분류 결과를 줄 수 있냐,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을 다 풀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을 통해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만 적절히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한 개만 있어도 충분히 다 분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프롭을 다시 봤죠. 이제 뉴럴넷이 굉장히 깊어짐에 따라서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백프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라는 걸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MLP가 되게 괜찮은 이론이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렉처들을 이제 조금 프리뷰를 하면서 오늘 렉처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제시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회차가 아니라 다다음 회차부터 이제 동주 강사님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뭐 드랍아웃, 아담이라는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방식, 앙상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기법들을 다루면서 우리의 이제 MLP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2010년대부터 이제 MLP라는 모델이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CNN이에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입니다. 이거는 주로 비전 처리, 이미지 처리에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사이퍼10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도, 이제 10개의 물체를 구분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도가 한 9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0개에 대해서도 90%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분류를 잘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분류가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는 여기까지고요.